한반도 평화경제포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평화경제포럼 변환기 한반도 동아시아 국제질서 평화경제의 길을 묻다 특별 기획자담회 시간이고요. 저는 사회를 맡은 통일연구원 조한범입니다. 이번 특별 기획자담회는 이제 현재 상황이 저희가 이 한반도 문제 얘기할 때 항상 변환기, 전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도 출범을 했고 또 김정은 체제에 사실상 크게 보면 집권 2기로 들어가는 노동당 제8차 대회도 지금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으로 보면 또 이제 19기 5중 전회가 지난해 끝났고 한반도의 어떤 결정적인 이제 결절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특별기획 자담회의 배경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 한반도 경제, 평화 경제 이 부분은 이제 제프리 존스 암참 회장님, 또 국립외교원 김유정 원장님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했고요. 이미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됐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주최 측에서. 자, 오늘은 이제 한반도 얘기입니다. 한반도 얘기고, 지금 이 북한의 자력갱생 노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경제 이런 주제로요. 최근에 한반도 정세를 북한 변화, 북한 경제, 외교안보 이런 차원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원래 한반도 북한 문제, 외교안보 문제가 선정적인 주제라서 진지한 분들보다는 자극적인 어떤 선정적인 얘기들 이런 게 주목을 받기 쉬운데요. 이 두 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진지한 전문가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외교안보 전문가, 또 한 분은 경제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먼저 한반도 외교안보 하면은 이분 떠오르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원 위원으로 계시는 조성열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북한 경제 연구 최고의 권위자. 그냥 두 분 다 제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학부총장님 양문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이렇게 좀 쑥스럽네요. 평소 맨날 보는데. 자, 먼저 자담회 시청자분들께 우리 조성열 박사님 먼저 간단하게 인사 말씀.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그 한반도 경제 포럼에서 이번에 자담회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제한이 돼 있는데 또 마침 또 유튜브에서 또 녹화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양 부총장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최근에 남북 관계, 남북 한반도 정세가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그러한 작업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작업들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과 같은 코로나 국면에서 이러한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조성열 박사님 그리고 조한범 박사님을 모시고 같이 토론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 그리고 저 또한 오늘 많은 배움의 그런 기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소가 다르게 말씀하셨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이 시간이 2월 17일입니다. 17일이고 어제가 어제는 이제 오늘까지는 북한의 명절입니다. 광명선적 이틀. 오늘도 북한 텔레비를 아침부터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1월 달에는 8차 당대회를 했죠. 그렇죠? 5년 만에 2016년에 이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2월에는 8차 당대회 2기 전원회의 중앙. 1기는 이제 원래 당대회 기간에 하고요. 지금 우리 조 박사님, 조성열 박사님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요 최근에
노동당 8차 대회, 그다음에 2차 전원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에서 2018년에 한반도 정세가 화해국면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2019년 2월 달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경색됐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얘기하면서 정면 돌파전을 얘기했고요. 하지만 2020년이죠. 작년에는 북한이 예상치 못했던, 또 전 세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유엔 안보리 제재까지만 해도 북한이 관광 산업이나 이걸 통해서 돌파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있었고 또 작년 여름에 수해가 나면서 상당히 재난이 또 겹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표현 그대로 삼중고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작년 8월 19일 날 당 전원회의에서 금년이죠. 2021년 1월 달에 제8차 당대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좀 빨랐고, 원래 이제 그 전에 당 규약에서는 이제 5년이라고 돼 있었다가 지난번 이제 규약에서 빠져가지고 정례적으로 된 게 그렇게 예상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1월 달에 다시 8차 당대회하고 중간에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이제 5년마다 하는 걸로 다시 복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당시 작년 8월 19일 날 전원회의에서 얘기한 것은 그 제7차 당대회에서 했었던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사실상 이제 미진했다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목표와 방도를 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작년 10월 10일에 있었던 열병식 기념연설에서도 김정은 위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당대회에서 핵심은 어떤 새로운 경제 노선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작년 10월 10일 날 열병식을 해서 상당히 첨단 무기들을 이제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사업 총화 내용에서 보면은 이 언급을 한 거 보면은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그 첨단 무기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얘기했고 또 성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례적으로 12일 날 이제 당대회가 끝난 이틀 뒤에 14일 날 또 열병식을 또 했죠. 그래서 이 군사면에서는 북한이 그동안의 성과들을 상당히 과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경제 노선에 대해서는 뭐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그래서 명확한 건 이제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고요. 우리 양문수 부총리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겠지만 경제 노선에 대해서는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못한 것 같고, 대남 대미 노선 또는 이제 그 대중 노선에 대한 관점을 본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미 대남 노선에 대해서는 비난의 톤을 상당히 좀 자제하면서도 예를 들면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최대의 주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7차 당대회 때는 미국에 대해서 세계 자주화 운동의 주요 타격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철천지 원수라고 표현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최대의 주적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러나 대화를 완전히 단절하기보다는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철회를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남 관계는 이제 작년 6월 달에 통전부 대변인이 대남 관계를 적대 관계로 전환한다고 한 이후 아직 지금까지 이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한미 군사 연습이나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한다면 3년 전에 봄날이 올 것이다라고 해서 역시 여지를 뒀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5년 전에는 이제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어려움에 겪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제국주의의 책동과 그다음에 사회주의 배신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사회주의 배신자라는 말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가리킬 때 북한이 써둔 말이거든요. 그 이외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하나의 그 2018년도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던 한 참모부와 비슷한 식으로 하나의 운명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리고 요번에 거기 실시 중에 전원회에서 나왔던 1차 전원회에서 했었던 그 조직 개편에서 김성남 이 전 주중대사기도 하고 이
당 이제 그 국제부장을 이제 중국 통으로 임명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그 깊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대남 대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고 대중 관계에서는 상당히 좀 친밀감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면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016년 7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의 보고가 5개 챕터였어요. 네 번째가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가 국제 부분이었거든요. 이번에는 4개로 줄었습니다. 줄고 이게 이제 조국 통일과 대외 관계의 발전을 위하여를 바뀌었거든요. 큰 변화죠, 사실 제목으로는. 예,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김성남 국제부장은 이번에 2기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또 승진을 했죠. 예,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지금 제일 많이 이제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이 북한 경제 상태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건 뭐 다들 동의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전반적인 북한 경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이제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30년 정도의 흐름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90년대 경제 위기가 닥쳐왔고 2000년대에 조금 회복됐고 2010년대에 상대적으로 더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대략 한 2016년 정도에서 대충 끝나고 2017년부터 이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하강 곡선을 긋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추정치에 따르면 이제 17, 18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19년도에 약간 소폭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가 작년 2010년, 2020년에는 아마 마이너스 성장을 꽤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추세는 계속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흔히들 삼중고라고 이야기됩니다만은 약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제재가 먼저 왔습니다. 제재가 먼저 왔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타격도 있었지만은 일정 정도 상쇄할 수 있는 힘들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거의 뭐 코로나가 모든 걸 다 집어삼킨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재로 인해서 좀 버틸 수 있었던 내지는 제재를 좀 완충할 수 있었던 여지들마저도 다 삼켜버리면서 지금은 경제가 이제 많이 어려워진 상황들이고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뭐 사실 북한에 대해서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단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북한이 그 5개년 전략에 대해서 사실상의 그런 목표 미달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향후 5년 동안의 새로운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의식을 해서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런 바로 며칠 전에 그 당 전원회의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당 내에서 경제 관련 부처를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 수장을 불과 1개월 만에 교체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징적으로 북한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어렵다는 것 그 자체 그리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약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 꽤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북한 문제라는 것은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꼭 뒤따라오는 것이 붕괴로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붕괴할 정도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저 또한 이제 아주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붕괴를 논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내지는 붕괴의 뭐 징후조차 보일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고난의 행군기죠. 95년부터 98년까지가 그때 뭐 안타깝게도 수십만 명 내외 이상 정도가 이제 아사를 한 거의 정설인데요. 그때 제일 나쁜 수치가 마이너스 6.5%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해 기준으로 수해 이전에 PT 산하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코로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8.5%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단순 비교를 해보면 고난의 행군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한 해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기를 포함을 해서 물론 이제 북한 스스로 공식적인 통계를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은행의 추정이 이제 대표적이죠. 놓고 본다 그러면 91년도부터 98년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추정한 것들에 따르면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과거 89년 수준이
이었다 그러면은 대략 한 67, 8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30 몇 프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느냐. 물론 이제 과거의 수준을 회복을 못했습니다만은 올라오는 정도에 따라서 떨어지는 폭이 결국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죠. 즉 아까 이제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고난의 행군 당시에 가장 낙폭이 컸던 것이 마이너스 6.5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2020년이 마이너스 7이 됐든 마이너스 8이 됐든 설령 마이너스 10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98년부터 이제 조금씩 약간 뭐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쭉 올라가는 추세였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갔으면은 이제 다시 떨어지는 국면에서 어디까지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같이 봐줘야 됩니다. 즉 회복되면서 어디까지 또 올라갔었고 따라서 이제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현재가 뭐 예를 들어서 2020년이 낙폭이 뭐 과거의 최고치였던 6.5보다 적다 많다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밖에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조 박사님, 전 소련에서 유학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소련 유학 중에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그게 사실 저는 학문적인 트라우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재 체제 붕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인상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항상 북한 체제를 볼 때 이 불안정성을 항상 그 습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지금 양 부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나쁘다고 국가가 붕괴하거나 경제가 나쁘다고 정권이 붕괴하거나 그렇게 단순히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권 붕괴가 또 국가 붕괴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국가 붕괴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죠. 정권은 뭐 교체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했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뭐 북한 광명설조 휴일인데 녹화하는 날이 그럼 지금 횟수로 만 10년이 돼가는 거고요. 올해가. 그리고 만 10년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큰 당대에 열었고 지금 김정은 체제가 새롭게 추스려서 지금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큰 틀에서. 예, 아까 양문수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 경제가 어려운 것하고 또 그것이 붕괴로 이어지는 것하고는 조금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만이 아니라 어느 세계의 어떤 제3세 국가를 보더라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 나라가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북한식 표현한다면 이제 총대가 약해졌을 때 이제 붕괴한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19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히려 북한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제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이죠. 대포동을 쌓아 올리면서 김정은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선군 정치를 표방하면서 해왔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모순을 끊임없이 어떤 주민들한테 전가하면서 체제 유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김정은이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11년에 이제 12월 30일 날 최고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군권을 이제 장악하고 그 이듬해 4월 이제 11일 날 당 제1비서 그 다음에 이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제 당 비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잡은 것은 2012년입니다만은 실제 권력을 잡기 시작한 건 이제 바로 2011년 12월 30일이기 때문에 올해가 바로 이제 올 연말이 되면 딱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집권 10년을 이제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 시기를 한 세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유은 통치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유은 통치라고 하는 그 개념 정확한 것보다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불안정한 권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그대로 끌고 오는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2016년 이제 5월달에 당대회를 그러면서 제7차 당대회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 그 불안정한 체제에서 계속 이제 그 권력의 또 도전자들 뭐 처형하거나 장성택을 처형하거나 내부 숙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제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5월달에 제7대 당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뭐 한 6개월 전부터 준비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김정은 제2기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때 보면은 그 바로 이제 그 당대회 직후에 핵무기를 포기할 조건을 5가지도 제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 경제개발구라든지 과감한 어떤 경제개방 정책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까지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2016년 이후 아까 사회자도 얘기하셨듯이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 제재가 시작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이 그때부터 이제 대대적인 이제 그 이른바 전략 도발을 시작할 때거든요.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 그래서 2016년, 17년이 아주 극도의 이제 빠른 속도를 내고 2017년 11월 29일이죠. 이제 화성 15형을 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하죠. 그래서 이제 2018년 그 여파들이 이제 그 좌충우돌하지만 그 5년 동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게 2018년까지가 또 2기인가요, 그럼? 그렇죠. 아니 그것도 2개는 속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북한 표현단들하면 국가 핵무력 완성을 토대로 한 정책을 전환을 이제 시도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노이 노들 이후에 다시 좌절되면서 결국 이제 2020년 금년부터 본격적인 3기에 이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10년간은 뭐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고 세 번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016년부터 작년 연말까지 사실은 요 과정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 2016년, 17년 그리고 이때 이제 경제개발 5개년 이제 전략을 발표할 때고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는 한번 방향 전환을 시도했던 그러니까 이 북한식으로 얘기한다면 핵무력 완성을 토대로 한 방향 전환을 시도했던 시기였고 이 부분이 좌절되면서 다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던 그래서 그 2기 자체가 사실 또 작은 3개의 단위로 나눌 수 있는데 상당히 이제 그 우여곡절을 겪은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번에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제3기 김정은 체제를 출범시켰지만 여전히 2기 때의 어떤 불안정한 그 요소들을 그대로 내재된 상태에서 넘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 자체가 뭐 쉽게 붕괴하긴 하진 않겠지만 정치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어느 정도 체제를 유지하고 또 군사력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주민들의 어떤 동요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부분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8차 당대 이후에는 경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주민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그 북한 체제 내부에 있는 북한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비사회주의 요소들을 척결하는 이런 정풍 운동 같은 것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그 제8기 2차 전원회의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국정원에서 이제 밝힌 걸 보면은 남쪽의 어떤 USB라든지 영화를 보거나 이럴 때는 과거 5년에서 15년형으로 이제 형벌이 더 강화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극단적인 처형이라든지 이런 그 사회주의 요소를 반대하는 비사회주의 요소에 대한 좀 처벌이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북한 체제가 당장 무너지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한 취약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요약적으로 제가 질문을 지금 말씀하신 1기, 2기, 3기로 봤을 때 어느 시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김정은 체제로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 1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15년까지죠. 15년까지 과정에서는 그동안에 북한이 1993년까지 이제 계획 경제를 하다가 3년간의 완충기를 두고 그 이후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권한 행보를 겪고 김정은으로의 이제 권력 이체가 있었지만 아직 그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저는 보고요. 정치적으로는 2016년부터 저는 2022년까지는 나름대로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자기 계획대로 한번 해봤던 시기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2016년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가 본격화되긴 하지만 북한은 어느 정도 그걸 예상하면서 대응을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12월 22일까지 전체 해외 근로 2019년 12월 22일이죠. 해외 근로자들을 모두 송환하게 돼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계획이 무너지고 이런 전반적인 이제 위기를 다시 한번 맞게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집권 초부터 2015년까지가 정치적으로는 위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김정은이 벌써 이제 9년 차에서 10년 차로 넘어오면서 정치적으로는 좀 안정돼 있고 군을 확실히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도 사실 나름대로 구분을 좀 한 게 있는데요. 예, 상당히 유용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양 교수님 이제 그 사회주의 북한 경제는 특히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경제에 좀 문외한입니다만은 당이 지배하는 체제니까 노동당 경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2경제라고 부르는 군 경제가 있고, 이 내각이 지휘하는 인민경제가 있으면 인민경제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힘이 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자원이나 권력이나 인적이나. 근데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국방력 강화와 경제를 동시에 강조했어요. 근데 이게 모순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국방력을 지금 아까 조성렬 박사님도 말씀하신 첨단 무기 제가 보기 쉽지 않은 건데 이것과 지금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력을 동시에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방과 경제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주로 이제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만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원 투입이라는 것들, 한정된 자원을 이제 부문 간에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경제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되는데, 근데 굳이 따지고 본다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가 대부분 다 그랬고 북한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었죠. 즉, 그러니까 국방력 강화와 경제를 동시에 강조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김일성 시대부터 1960년대부터 국방 경제 병진이라는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이제 그 공식 석상에서 내지는 전반적인 국가 전략상에서 어느 정도 강조를 하느냐라는 차이, 약간의 정도 차이만 있었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고 북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랬습니다만은 국방과 경제의 양부분에 대한 자원 투입을 일정 수준 계속 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특히 뭐 2013년에 이제 핵무력 경제 병진이 나오고 나서도 뭐 예를 들어서 핵은 뭐 이제 됐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핵 개발에 들어갔던 자원들을 그럼 예를 들어서 경제에 넣는다, 내지는 뭐 재래식 무기는 조금 그래도 뭐 자원이 덜 들어가는 분야니까 경제가 상대적으로 그럼 자원 배분이 늘어나느냐 하면은 물론 부분적으로 그렇게들이 보이는 건 합니다만 그렇게 본질적으로 저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역으로 이번에 북한이 국방과 경제를 동시에 강조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조금 이제 뭐 부분적으로 마이너하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에 들어가야 될, 투입되어야 될 자원들이 국방 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낼 만큼 그거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한정된 자원들이고,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그 경제 분야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축들을 설정을 했었죠.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에게 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의 현재의 정책 기조라는 것이 어떤 자원 투입을 이제 매개로 인해서 양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러한 성장 패턴은 사실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유효하지도 않다라고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8차 당대회에서 핵심 슬로건이 이제 보강 전략, 정비 전략이죠. 그러니까 양적 성장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뭐 성장의 목표, 부분적인 목표들은 나옵니다만은 양은 추구할 수도 없고 또 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고,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뭐 체질 개선 내지는 뭐 어떤 내실화라는 형태가 되고, 더더욱이 그것도 표현도 뭐 정비라든지 보강과 같은 어쨌든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질적인 발전보다도 어쨌든 지금 현재 모자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인식이 저런 겁니다.
자기네들 이제 나름대로 아까 이제 조성렬 박사님이 이제 시기 구분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경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좀 거꾸로거든요. 김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간이라 그러면 앞에 전반부 정도는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부터 좀 나빠지는 부분들인데, 근데 전반부에 좋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보통 이야기되듯이 그러니까 북중 교역이 활발해지고 그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또 시장화가 전전이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두 개를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국영 제조업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요 세 가지 축들이 이제 맞물려 가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일종의 외부와 내부가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당대회에서 나타났던 그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은 외부 여건이 엄청나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부가 망가졌다.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고리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이것을 조금 그 단절시켜 보려고, 그래서 이제 자력갱생이었죠. 그 자력갱생을 이번에 새삼스럽게 추구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력갱생을 계속적으로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생각만큼 안 되었고, 또 하는 외부적인 여건의 취약성을 이제 도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의 자력갱생 플러스 작업자족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작업자족이라는 게 결국 뭐냐? 외부적인 영향을 덜 받는 구조로 가고 싶어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안타깝게도 그게 얼마나 잘 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그냥 질적인 발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강 전략, 정비 전략이라는 게 그런 의미들이죠. 외부로부터 취약한 구조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취약성을 뭔지 모르게 이런 것들로 좀 메워보고자 하고, 따라서 좀 외부적인 충격에 덜 흔들릴 수 있는, 실제로 이제 8차 당대회 저는 그 총화 사업 총화에 보면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외부의 영향에도 별로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내부적으로 일종의 뭐 자기 완결적인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자족이라는 표현들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 투입이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원 투입이라는 것이 현재는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둘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저는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제 북측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소식을 들어보면 석탄이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수로 돌려요. 그럼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이제 수력이 55%, 화력이 45%인데 기름 화력발전소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탄이거든요. 그럼 석탄을 발전소로 공급을 하니까 발전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발전량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평양만 하더라도 평양화력, 동평화력, 북창화력 3개가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터빈이랍니다. 근데 이게 북한의 내부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이 부품이라는 것들이 모두 중국제인데 이게 막히면서 지금 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력갱생의 한계. 결국 그 5년을 자력갱생으로 버티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 자력갱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완결적 구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필요한 것이 원부자재, 그 다음에 기계 설비, 그 다음에 에너지, 뭐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시장이라는 것들, 즉 자기네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 수 있는 것도 그런 차원들이 됩니다만, 일단 그 이전에 일단은 이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투입재들이죠. 그것이 이제 원부자재와 에너지와 기계 설비 부품들인데, 특히 이제 이번에 제재가 북한 입장에서 가장 아팠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뭐 수출을 막으니까 그 다음에 외화 수입이 확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외화 수입이 원천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됩니다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더 아픈 것은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원부자재와 그 중간재 설비들을 못 들어오게 막은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부품이라든지 기계 설비 그리고 일부 중간재 같은 것들이 수입 자체가 아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되었다는, 그것이 이제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공식적인 경제 차원에서는 그게 가장 아픈 부분들이고, 그것을 이제 그러한 그 설비라든지 기계 부품들, 원부자재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력갱생, 즉 그러니까 외국의 도움 없이 우리 국내의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원부자재나 그리고 뭐 기계설비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보자는 자력갱생인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특히 이제 외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던 197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이 이제 북한의 장기 경제 계획에 보면 항상 대주제들이 나옵니다.
대주제들이 나오는 것이 보통 인민 경제의 그러니까 현대화, 과학화라는 부분들인데 78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7개년 계획부터 딱 그 시점이 외채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슬로건이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주체화입니다. 좋죠. 예, 인민경제 주체화라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지금 이번의 당 대회에서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것이 이번의 당 대회에서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우선적인 분야,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서 가장 힘을 쏟아야 되는 우선적인 분야로 금속과 화학을 했는데 이거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뭐냐 하면은 7차 당대회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물론 당대회가 아닌 다른 보통 신년사라든지 그런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개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4대 선행 부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실제로 7차 당대회 때도 전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는데 이번이 8차 당대회 때는 금속과 화학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금속과 화학이라는 것은 북한이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는데 부문 간에 불균등하게 회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라든지 기계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회복이 빠른데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금속과 화학입니다. 그리고 금속과 화학은 기본적으로 소재 산업이라는 특성이고 장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망가졌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돈을 엄청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장치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안 되었던 거고 따라서 소재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국 이것을 조금 제조업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각종 소재와 설비를 들어왔어야 되는데 중국으로부터 소재와 설비가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딱 막힌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금속과 화학이 아니라 금속 부분에서는 주체의 철입니다. 즉 철강에서 보통 콕스탄이라고 이야기되는 해외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그 콕스탄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 무한정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무연탄을 이제 소재로 해보려고 했던 것은 이건 70년대부터 해봤습니다. 성공 못했죠. 다만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70년대 그 주체의 철을 했을 때의 그런 공법은 전 세계적인 그 공법과는 좀 떨어진 낡은 공법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산업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에는 세계적인 공법하고 거의 유사해졌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무연탄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무연탄에다가 무슨 산소를 집어넣고 하는 저도 그 기술적인 거 못 들었는데 비교적 그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세계적인 추세와 좀 근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화학이죠. 화학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오늘날은 석유화학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석유화학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발달시킬 수도 없는 입장에서 주로 이제 석탄을 토대로 한 석탄화학을 했는데 그것도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주체의 화학공업이라 그래서 석탄화학공업을 발전시키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그 탄소하는 화학공업이 그런 류들이죠.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사실은 70년대부터 해봤는데 잘 안 되어서 그래 김정일 시대도 했다가 결국 안 됐고 사실은 김정은 시대 집권 초반부에도 그런 것들을 약간 해볼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했습니다. 김정일 시대까지만 주체의 철과 주체 화학공업을 하다가 안 했는 게 그게 결국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그만큼 이제 낭비가 컸던 건데 그거를 결국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정치적인 논리가 다시 이제 개입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경제적으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경제 관료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히 저거는 해서는 안 되는데 했다가는 결국 돈만 집어먹고 별다른 성과는 없을 텐데 그것을 왜 하나라는 고민들까지도 사실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예, 어찌됐건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방법도 혁신적이지 않은 한계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KBS 김정환 기자하고 대담 프로를 하나 지난번에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 있다. 결국 어려운 얘기로 지금 들려집니다. 지금 조 박사님, 제가 이제 지난번 노동당 제8차 대회를 보니까요. 우리가 볼 때 대회장에 양옆에 표가 붙어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7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볼 때 이쪽 오른편에 있는 표는 똑같아요. 1심 단결. 근데 왼쪽에 있는 큰 표는 7차 당대회 때는 백전백승이었어요. 자신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시대를 여는 거죠. 이번엔 그게 이민 위천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제 김일성 주석이 말한 건데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인민대중주의, 제일주의 같은 건데 저는 그게 거꾸로 그만큼 지금 흔들리는 민심을 지금 제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규율조사부, 법무부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법적인 강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있었던 2기 전원회의에서 보니까 의제가 5개였어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계획관철, 두 번째가 반사회지 비세제의 투쟁이에요. 그 3, 4, 5번은 의미가 없습니다. 5번은 조직이고 3번, 4번은 당 규약 뭐 해설집 이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보면 크게 2개거든요. 하나는 관철, 하나는 반사회지 비사회주의. 좀 조금 약간 불안을 느끼는 게 결국 대규모의 유혈 숙청이나 인민에 대한 통제의 강화를 예고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내부의 어떤 그 동요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강경 대응이나 뭐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그 내부 어떤 권력 내에서의 그 내부 긴장도들은 어느 정도 김정은이 이제 계속 강화해 오고 특히 이번 8차 당대를 통해서 확실한 어떤 지위를 가진 건 맞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인민 대중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고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하노이 회담에 나갔을 때 그 결과적으로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가장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내상을 입은 것이 한편으로는 군부의 불만들, 또 하나는 그 주민들의 어떤 실망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는 하노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제재가 어느 정도 풀리고 그러면 적어도 민수와 민생 분야에 좀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군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저래가지고 그 영변 핵단지 일지라도 그걸 내놓고 과연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좀 불안감이 2개가 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논의 이후에 초점을 맞췄던 것은 일단은 군부에 대한 불만들을 좀 다독거리면서 새로운 길, 정면 돌파를 얘기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과거 회귀적인 사회주의를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군부의 불만은 어느 정도 수습을 해왔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 이제 보면은 당 중앙 군사위원회를 이제 그 계속 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에 대한 사기, 그래서 특히 이제 군 지휘들을 굉장히 높여주고 특히 2019년 5월서부터 작년 3월까지는 북한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재래식 전력들, 뭐 이제 전술 무기들이죠. 27차례나 시험 발사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포병을 개혁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북한 군에 대한 어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또 예상치 않았던 이제 그 재해라든지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눈물로 호소한 것이 작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이제 수십 차례 되뇌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가슴 아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우리가 북한의 상황을 보면 가장 그 처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 당초 예상했었던 관광산업들, 그러니까 원산갈마지구 개막식을 2번이나 연기했지만 또 그 완공식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그러면서 뭘 대신한다고 했냐면은 코로나라는 상황을 이제 그 빗대어 가지고 평양 종합병원을 이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월 10일 당창걸 75주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못했습니다. 지금도 소식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처참한 거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관광지도 물론이지만 그거를 이제 당창건 사업의 75년 사업 역점을 뒀던 평양 종합병원까지도 결국 못한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인민 대중을 호소하고 아까 얘기하신 이민 위천을 얘기하면서 인민을 하늘같이 떠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인민 대중들의 요구를 수용할 능력은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앞으로 특히 2021년 8차 당대 이후에 전심을 다해서 인민 대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자세를 보여주면서,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이제 당장 줄임배를 채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아까 당내의 정부운동이라고 한다면 주민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이른바 그 자본주의 요소들, 자유주의 요소들에 대해서 비사회주의
또 반사회주의를 빙자해가지고 굉장히 좀 강경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민 대중들을 하늘처럼 모신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떤 그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문수 부총장님, 저도 경제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번에 노동당 제8차 대회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했죠. 1월 5일부터 11일까지 했고 12일까지인가요? 8일 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또 2월 달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했어요. 근데 지금 2019년 말 전원회의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경제의 내각 책임제거든요. 옛날에도 이런 말은 있었지만 유독 이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제일 강한 게 당이고 두 번째가 강한 게 군이고 내각은 힘이 제일 약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일 힘이 약한 내각한테 지금 당과 군을 이끌어서 경제를 살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노동당 그 경제정책실장 전현철인가요? 이 내각의 부총리로 임명을 해서 당과의 의적 관계를 좀 강화시켜 놨거든요. 근데 저도 뭐 북한 수십 년 들여다보지만 이게 과연 경제 내각 책임자가 가능할까? 이 구조화된 이 당과 군의 우위 관계에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그 정책 기조를 말씀드렸듯이 양적 성장보다는 이제 그 질적인 개선이라는 부분들이죠. 그 질적인 개선이 하나의 축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외부적인 영향을 이제 덜 받는 구조였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뭐 경제 운영의 정상화를 추구한다고 이제 봐도 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주목을 했던 것이 사실 이번에 전원회의에도 나왔습니다만 특수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게 이른바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특수 단위들이죠. 즉 이제 단위 특수화라는 표현을 썼죠. 예, 그게 이제 특수 단위라는 표현들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뭐 이른바 당경제, 군경제라 그래서 뭐 특수 경제 사실은 특권 경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당이나 군 모두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당경제와 군경제로 이제 보통 통칭되듯이 그쪽 분야에 있는 이른바 북한 내에서 특수 단위들이죠. 그러니까 권력의 그런 최상부에 있는 특히 이제 좀 감시기구, 통제기구들하고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제 활동, 그러니까 내각의 부분들하고 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나라 내의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적인 공화국들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사실은 그게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사실 문제 제기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이제 추구하던 추진하던 그 초기에도 이런 특수 단위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각이 장악하지 못한 경제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시행 과정에서 어정쩡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들이 어쨌든 하나의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가 필요로 한데 결국 내각 따로 그다음에 특권 경제 따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걸 어떤 형태로든 내각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들은 뭐 이전부터도 그 지적되어 왔고 특히 이과 같은 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닥친 시기에는 더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뭔지 모르게 정상화를 시켜야 되고 이게 특히 이제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한다기보다도 개별 단위들이 이익을 위한 일종의 이해관계를 독자적 일종의 이기주의적인 조직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국가 전체의 틀 속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만은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내각이라는 존재는 북한에서 힘이 별로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당 쪽이나 군 쪽이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위원회나 아니면 내각총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별로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그런 거였고 특히 이제 이번에 8차 당대에도 마찬가지죠.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가학력 강화와 경제를 동시에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뭐 당국위 국가라는 부분들, 즉 어쨌든 당과 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특수 단위들을 특권 경제들을 내각의 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모순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내각의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 보고 어떻게 도대체 하라는 거냐. 내지는 특권 단위, 특수 단위 입장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건데 그럼 결국은 현실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 방안은 저런 거겠죠. 외관상으로는 어쨌든 아마 특권 단위의 경제들이 내각의 그러한
기본적으로 내각이라 그러면은 내각 총리하고 국가계획위원회의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받는 형태. 특히 이제 그 특권 경제의 그 단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내각 총리와 국가계획위원회 각각 보고들을 제대로 하는 그러한 모양은 갖출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되느냐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일종의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제 형식주의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니까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모양상으로는 최고 지도자의 그러한 그 뜻에 따르는 듯한 모양을 취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행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들입니다. 사실 내각 책임제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김일성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현이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뿌리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고 지도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해소가 안 되는 것들이라고 봐야죠. 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영린을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제 추론입니다.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핵심적인 권력이 저는 노동당하고 군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노동당과 군이 사실은 각각의 자기 특수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군도 기업수도 가지고 있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15일부터요, 오늘 17일입니다만은 당 중앙위원회 8차 2기 전원회의를 요약을 해서 50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조선중앙TV에서. 지금 오늘 오전에도 방영을 했습니다. 매번 방영을 해주고 제가 그 3번 다 봤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가 개인 차원의 반당 반인민적 행위라면 단위 특수화, 그 다음에 본위주의, 원래 이제 기관 본위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얘기가 당과 군이거든요. 이거는 단체와 부문의 모자를 쓰고 자행되는 더 나쁜 반당 반인민적 행위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당권, 군권, 법권을 활용을 해서 쳐 갈겨 부시겠다고 그랬나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결국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당과 군에 모여있는 자원들을 내각으로 모아서 인민경제를 살려보려는 시도로 보여요. 근데 이러면 사실 일단 내각이 그걸 가져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권력구조상 이게 한쪽으로는 권력구조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한쪽으로는 경제에 또 다른 혼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우리 조성열 박사님 먼저 그런 당과 군에 대한 이권에 대한 개입 어떻게 저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2013년도에 장성택이 채용되는 과정도 보면은 실제로 장성택이 이제 당 행정부장을 하면서 군의 이권을 일부 자기 부하를 통해 가지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모욕 발언 이런 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부하가 김정은 위원장보다는 장성택에게 이제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결국 영모 사건으로 비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지금도 아마 군이나 당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양문수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보고책이나 이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역을 이제 내놓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항을 할 거라고 좀 보고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과거에 어떤 실패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도전들이 자칫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근에 당 정치국 상임위원회를 이제 상무위원들을 이제 약간 좀 시스템화한다 그럴까요? 분권화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제 2차 전원회의 때 보면은 조용원 이제 당 비서가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제 아주 김부기를 이제 질책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한 달 만에 경질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아마 조용원이 규율이라든지 아마 아까 얘기 법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원이 아마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또 군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최룡해가 이제 총참모부장도 했고 지금 이제 차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는 이제 김덕훈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권한을 분산시키면서 실제로는 이제 지금 얘기했던 당 경제나 군 경제의 저항들을
그 당이나 군에서의 저항들을 나름대로 그 강권으로 누르면서도 한편으로 그것이 자칫 김정은의 권위로까지 도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약간 좀 완충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 뭐 지금 초기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의 강고한 그 저항, 그러니까 그 이권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까지는 몰라도 김정일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 정치를 내놓은 것도 결국은 군에 편성한 거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그렇죠. 이권을 보장하면서 한 것인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경제가 좋을 때 회수하는 건 모르겠는데 경제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이권들을 회수하려고 했을 때 상당한 이제 저항이 있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뭐 총칼을 들이대면서 이제 목숨 내놓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아마 전면적인 뭐 구테타나 이런 것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상당히 좀 저항을 하지 않겠나 이런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양 부총장님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게 보면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일종의 이제 어차피 정치적인 행위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러한 이러한 행위들을 보면서 이제 예를 들어 인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되게 보면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언제부턴가 되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되게 돈주라고 알고 있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북한 말로 하면 사민들입니다. 즉 권력층 출신이 아닌 그냥 일반 주민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실제로 이분들이 생각은 그 돈주보다도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 산다라는 의식들을 많이 하고 특히 법기관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제기구라든지 실제로 이제 뭐 기관들 많습니다만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잘 산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인식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인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인민들이 보기에 뭔가 국가가 내지는 최고 지도자가 우리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지금 제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대신 그와 반대급부로 일종의 이제 아까 조성래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도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좀 이게 상승 국면에 있을 때의 그러한 이해관계의 조정들하고 하강 국면에 있을 때의 이해관계의 조정 내지는 뭐 시장 반시장 정책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것들이 지금 같으면 특권 경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죠.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특권 경제 자체도 파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류의 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범 케이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몇 분들을 시범 케이스로 하는 것들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특권 경제 전체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시범 케이스로 아마 좀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일종의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래, 그거 참 잘하는 거야라고 이야기 되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적으로 같은 엘리트 그룹 내에 있습니다만 다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파이를 어느 정도 몫을 지킬 수 있는 구조들이 되는 선에서 저는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저는 뭐 특권 경제 전체를 뭐 와장창 다 뒤바꿀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뭐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이제 이게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면은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보여주는 선으로 가면서 적당한 선에서 이제 결국 이제 타협을 하거나 내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까지만 보여주고 그 이후부터는 좀 유야무야 되는 형태.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죠. 그 특권 경제에 대해서 내각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감독을 한다. 그러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또 성과로 내세울 수 주장을 할 만한 근거들은 뭔가 좀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이제 결국 명분과 실리를 적당한 선에서 봉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구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예,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이번 뭐 김여정 리설주 그러면 막 기자들한테 질문 무지하게 합니다. 이번에 이제 뭐 김여정 부부장 뭐 강등을 뭐 꼭 표현하는 건 아니고 일단 그림자 실세라고 불리웠던 조영원 제1부부장 조직도 제1부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급부상을 했어요. 정치국 상무위원, 당 비서, 7인 비서의 2위, 그다음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또 김영철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전선부장으로 다시 내려왔고, 또 김여정도 최선희도 일단 정치 후보인에서 이미 빠졌고요. 당중앙위원회에서 후보인으로 내려왔고, 김여정도 제1부부장에서 그냥 부장으로 내려왔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권력구조 개편이랄까 이런 인사 문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도 아마 동양적인 정서가 있다 보니까 또는 뭐 유교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년처럼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나쁜 상태에서 아마 부인인 리설주가 이렇게 부부 동반해가지고 뭐 공개석상에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지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1월인가 2월 달까지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2월 25일인가 2월 25일이죠. 그리고는 이제 모습을 안 나타냈다가 요번에 이제 다시 광명성결에 이제 나타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그 인민대중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잘 차려입은 그 리설주랑 같이 나타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인민 정서에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명품이니 뭐니 그런 또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김여정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면에서는 공식적인 직함에서 뭐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김여정이 당 제1부부장에서 이제 제1자가 빠지고 부부장으로 됐지만 여전히 이제 그 대남 대미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라는 얘기는 이제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무슨 상무조가 있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아마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대외적으로는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8대 당대 사업보고서도 보면은 대미 대남 메시지는 상당히 유보적이거든요. 당장 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쪽에서 뭘 하면, 미국이 어떻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대남 대미 책임자를 공개해가지고 입장을 드러내기보다는 일단 미국과 한국의 태도 변화를 이제 지켜보겠다는 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입장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런 어떤 좀 상반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었고 누구보다도 간부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사정들, 제가 이제 저도 뭐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조직지도부장 정도가 되면은 그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누구누구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주 싹 꿰뚫을 정도로 아주 상세한 인적사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용원이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발탁을 했고, 또 지금 맡은 역할도 보면은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규율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반사회주의 또 비사회주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어떤 질책하거나 또 이 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이 대미 대남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금부터 해서 뭐 포기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당연히. 아까 경제 분야에서는 지금 보완 정비 전략이라고 했다면 지금 대미 대남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사실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왕래나 지금 남북 간의 대화를 하고 또 뭐 이산가족 상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경우는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데 뭐 몇 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대미 대남 정책도 좀 과도기적으로는 일단 휴직에 들어가고 내부 정비기라고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북한은 일단 경제나 사회 쪽에 좀 다잡는데 아마 올 상반기에 좀 전력을 할 것 같고요. 대남 대미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이 파격적인 제안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저는 뭐 상반기 내에는 남북 대화나 북미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나올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김영철 이제 관심이 있는 우리한테 유명한 인물이죠. 뭐 천안함, 뭐 연평도 포격도발 정찰총국장 배우설도 있고, 김영철이 다시 이제 장금철이 해임이 되고 김영철이 이제 부위원장이 이제 이번에 비서체제로 전환됐는데 비서에서 빠지고 통전부장, 정치국원은 정치국원이고요. 근데 저는 그게 격하라기보다는
통일 전선부를 강화하려는 포석이 아닌가라는 좀 느낌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번에 보면은 김정은이 이제 2016년 7차 당대회 때는 통일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과거 거를 답습한 거겠지만 이제 이른바 연방제를 얘기하면서도 이제 그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나왔던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합제를 합친 연방제 합친 연합 연방제를 이제 다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그때만 해도 통일 얘기를 계속 했는데 요번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총회에 보면은 통일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은 대남 메시지는 굉장히 축소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외 부분하고 대남 부분을 이제 합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당규약에서는 이제 북한의 국방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약간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일부 이제 그 국방 관련된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히려 좀 강력한 어떤 핵무장을 통해서 흡수통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흡수통일이 아니라 무력통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제 그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이제 대남 사업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그 결집에 좀 초점을 두고 대남 분야는 어차피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남북 관계는 당장 회복이 어렵고 그 다음에 올 하반기 이후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감한 대북 정책을 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당장 남쪽과의 어떤 통전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당분간은 대남 관계는 상당히 좀 유보적으로 좀 놓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내년 뭐 3월달 대선, 5월달에 새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북한이 대남 분야에서는 상당히 뭐 이렇게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우리도 북측이 요구했던 뭐 한미 군사연습을 완전 중단한다거나 무기 도입을 중단하는 거는 사실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한다면은 아마도 올 하반기 정도에 북미 접촉을 해서 북미 대화는 아마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되긴 되지만 남북 관계에서는 우리 측도 북한이 요구하는 그 획기적인 요구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북한도 또 남쪽의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내년 대선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와 어떤 이렇다 할 협상이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통전부 부분은 뭐 내부 정비 차원은 가능하겠지만 뭐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준비하거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좀 유보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말이에요. 우리 속담인가요? 윗돌 빼서 아랫돌 개고 아랫돌 빼서 윗돌 갠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게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 경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영상점을 강화해라. 그다음에 급양 편의 봉사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화해라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급양 편의 봉사가 이게 식당, 미용소, 피부 이런 지금 장마당에서의 민간인들이 개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장마당의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국가가 다시 국가기구, 국가계획기구로 가져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그 정책 내지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사회의 축들, 경제의 축들이라는 게 이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그러니까 촉진 정책을 펴니다. 물론 김정일 시대도 그랬다가 이제 약간 주춤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느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국가 스스로 이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이 하는 그런 게 맡겨두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큰 게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시장 경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잉여들을 국가가 그러니까 북한은 물론 공식적으로는 74년부터 세금을 없앴습니다만 실질적인 세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도 발생하는 각종 그러니까 세금들이 결국 국가 재정에서 아주 중요한 축을 작성했는데 지금과 같이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북한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예산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재정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북한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하강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 돈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내의 한정된 자원들을 국가가 더욱더 장악을 하겠다, 통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는 이게 오해라고 보고 있는데, 계획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그러니까 각자 이 계획 경제의 주체들에게,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농민들이 국가가 제시한 그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만, 즉 원자재와 자금을 보장해 줘야만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걸 제대로 보장을 못 해주면서 목표를 달성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비공식 경제활동 내지는 시장이라는 게 발생을 했던 것들이죠.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새 계획 경제를 달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도단입니다. 다만 하나 같이 봐줘야 되는 것이 북한 특유의 부분들인데, 북한은 계획이라든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그건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즉 이론적인 수정을 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 경제라 그러면은 20년 전의 계획 경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계획이라는 게 전혀 다릅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통해서 시장과 계획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시장이라는 것을 계획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시장을 제도화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기업소 지표, 농장 지표라는 건 뭐냐 하면은 기업이나 농장 스스로가 시장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국가의 계획 활동을 하는 일환으로서 받아들인다. 전제 조건은 그러니까 기업소나 농장이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와 자금을 국가가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력갱생으로 너희가 뭔지 모르게 한다 그러면 그것을 국가의 계획 활동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방식으로 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을 한 겁니다. 즉 북한에서 계획이라 그러면 이제는 시장까지도 포함하는 형태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경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강화한다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도 일정 정도 지금은 시장을 받아들인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를 강화한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대표적인 예로 든 게 뭐냐 하면은 상점하고 식당과 개인 서비스입니다. 즉 포괄적으로 보면은 제조업도 아니고 1차 산업도 2차 산업도 아니고 3차 산업이고, 그리고 소규모 민간들이 했던 시장경제 활동으로 했던 그러한 것들이죠. 거기를 이제 사회주의로 강화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자 그걸 국가가 한다? 안 되죠. 각종 자원을 제공해요. 예를 들어서 국영식당이라고 만들면은 식당을 그러면 당연히 계획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정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럼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 기본적으로 상점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이미 받아들인 형태입니다. 시장을 받아들인 형태에서 이거는 사회주의다라고 주장을 하는 형태가 되죠. 그럼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는가? 기본적으로 김정은 시대의 정권은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 변화를 하느냐. 과거에는 김정일 시대에는 시장을 죽이느냐 말하느냐가 핵심적인 변수였다 한다 그러면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고민이 달라집니다. 시장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시장의 주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됐고, 특히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더 하게 되죠. 즉 똑같은 이제 그 시장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장마당에서 돈이 흘러가는 거하고 국영 상점에서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이 흘러가는 것은 국가 재정 입장에서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북한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이 국가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가지고 있는 돈을 국경 부문으로 회수를 하는 작업이 이른바 화폐 순환 구조가 파괴가 됐는데, 그것을 국영 부문들, 국가 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이 바로 기존의 민간의 그러한 소규모 업자들이 하고 있던 활동을 바로 국가 스스로가 함으로써 바로 국가를 이제 그 돈을 국영 부문으로 이제 채우겠다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계획경제나 사회주의라는 것이 이미 시장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계획경제는 이미 아니게 된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정당화를 했던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사회주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편으로 어쨌든 당장은 급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중앙이 그 자원을 집중하려고 하고, 이것이 이제 약간의 그 퇴행적인 요소 그리고 반개혁적인 요소로 비춰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각각의 그 현장에서 상당히 좀 모순이 일어날 거라 봅니다. 며칠 전인가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노동신문에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는데, 자력갱생이라고 그러죠. 개별 기업 주체들이, 그러니까 지방이나 기업들, 개인들이
국가의 도움 없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력 경쟁이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분권화와 시장화를 촉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향이 쭉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아주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중적 자력 경쟁이란 말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사실 또 모순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 자력 경쟁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시장화와 분권을 촉진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국가의 장악력들이 낮아질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그 사회자분도 말씀하셨고 조성주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비사회주의적인 그걸 하는 거하고 지금의 이런 부분들하고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느냐? 시장 자체를 억제는 못합니다. 다만 합법화 수준이라는 게 후퇴를 하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과거 밖으로 많이 나왔던 즉 그러니까 공식적인 영역으로 많이 나왔던 것들이 일정 부분은 다시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되 다만 이제 이러한 중앙적으로 그러니까 통제 그리고 자원 집중을 강화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다시 시장은 일부는 음성적인 형태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좀 새로운 형태가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2009년에 화폐 개혁이 있었죠. 북한에서. 그때 이제 그 시장에 있는 자본을 강제로 흡수하는 방식이 이제 화폐 개혁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시장의 반발이 너무 세서 당시 박남기 당 재정부장 굉장히 센 사람이죠. 공개 처형당한 일이 확인이 됐고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내각 총리가 인민들에게 사죄했다는 그건 뭐 이제 거의 정설이거든요. 결국 당 경제, 군 경제와의 이권, 또 시장에서 민생을 의존하고 있는 인민 장마당 경제 이런 모든 이권들이 지금 상당히 민감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이제 슬슬 마무리로 가는데요. 미국이 아직 그 대북 정책을 리뷰 검토만 하고 이란이나 중국 문제는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애매해요. 아직 뭐 말은 뭐 시급하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행보는 지금 정중동입니다. 언제쯤 가시와 뭐 우선순위 좀 내려간 거 아닌가요? 예, 사실은 이 북한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국의 대외 정책에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데 북한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상당한 또 그 풍파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조용히만 있어 현재처럼 조용히만 있어주면은 사실은 미국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게 그거. 네, 그건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어떤 그 특히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7월 말에 뭐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뭐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또 우리에 대해서 군사 도발하거나 이럴 경우는 지금 미국이 전반적으로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을 재조정하면서 좀 점차적으로 지금 남중국해 쪽으로 이제 그 이른바 다영역 작전이라고 해서 군대를 이제 소규모로 지금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구상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북한이 사고를 안 치고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있으면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북한이 또 북한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하는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문제는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과 일본의 정책은 또 상반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어떤 입장 차이를 최대한도로 활용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대북 공조를 만드는 것을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로 이제 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입장 조율이 가장 큰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별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현상 변경보다는 현재 현상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어쨌든 대중국 또 이 포위망 구축하는 데 이제 전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일종의 약간의 어떤 작은 형태로나마 현상 변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운신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국, 일본 간의 명확한 입장 차이가 있고 또 이것이 이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로 증폭되고 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으로서는 이제 지금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는 우리가 너희 문제를 시급하게 다룰 것이다라고 계속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상 하고 있는 걸 보면은
한미일 간에 특히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데 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얼마큼 견딜 것인가 하는데 아마 여기에는 지금까지 쭉 논의해 왔지만 북한이 당분간은 내부의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런 데 좀 초점을 둘 거라고 좀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이 올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전략 도발은 자제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미국도 일단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하고는 계속 곧 우리가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는 전하되 지금 당장은 우선 한일 관계를 조정하는 데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이 없더라도 이건 양 교수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이상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환율과 북한의 그다음 식량 가격은 안정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환율하고 식량은 두 개는 조금 다릅니다. 식량 가격은 이제 주로 이제 쌀 가격을 중심으로 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쌀 가격은 이제 실제로 놓고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게 어쨌든 이제 뭐 특히 그 제재 국면에서는 사실은 뭐 2019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식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뭐그 생산 자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의 식량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들, 공식적으로 생산된 것들,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생산된 것들, 특히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이제 비공식적, 공식적으로 이제 수입된 것들, 뭐 그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비공식으로 수입되는 것은 사실은 통계에 안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내에서 또 이제 일정 정도 소득이 발달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쌀 이외의 다른 먹거리들 하다못해 뭐 빵이라든지 단백질 섭취 같은 것들이 늘어남으로써 이제 뭐 조금 그 쌀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효과들 같은 것들로 대충 2019년까지는 이제 설명이 됩니다만은 202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급격하게 경제가 이제 악화되는 속에서의 식량 가격의 안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과거는 공급적 요인들만 고려가 된 것들이죠.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대체로 놓고 보면 저희들이 이제 북쪽에서 오신 분들 조사를 최근 한 1년 동안은 거의 못했죠. 오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뭐 과거에 했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이제는 분명히 이제 수요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소득이 감소하는 분만큼 그 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방 경직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소득이 떨어지는 그러한 폭들은 수요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큰 폭이기 때문에 쌀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식량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고 환율은 사실은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달러리제이션이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 그 달러리제이션 효과가 일종의 국내 통화 증발로 인한 효과 시너리지라고 이야기됩니다만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상쇄되는 그 효과가 컸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 또 일정 부분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북한이 환율을 좀 당국이 관리를 하고 있다. 뭐 그리고 또 하나 2019년까지는 또 실제로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제재로 인해서 수출이 90% 감소를 합니다만은 수입은 30-40%밖에 감소된 데서 나타나듯이 결국은 외화 사정이 그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던 거죠. 19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그러니까 무역이 인위적으로 북한 스스로 셀프 봉쇄를 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뭐 외화가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환율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이제 뭐 국가가 관리하는 측면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의 외화 사정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보다는 나빠졌습니다만은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들처럼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그런 측면에서도 설명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이제 탈북하시면서 여기서 북한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짧게 지금 국경이 봉쇄되면서 이 외화 거래 자체가 거의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는 외화 수요가 민간에서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지금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짧게 대답을 해주셔야겠네요. 결국 이 상태가 계속 가면은 북한이 보유한 외화는 바닥나는 수준으로 가지는 그건 자명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의 제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교역을 금지한 것들이죠. 수출 따진다 그러면 수출 같은 경우는 그게 2016년, 17년 기준으로 대략 한 90% 정도를 막은 거고 수입 같은 경우는 한 40, 50% 정도를 막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무역이죠. 비공식적인 무역 그리고 무역 이외의 다른 여러 활동들은 생각보다 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인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죠. 아주 역설적으로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북한의 오늘날의 현재의 딱 모습인데 북한과 당국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화는 매우 적어도 주민들은 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국의 최대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주민들이 보유한 외화를 어떤 형태로든 당국이 흡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직은 그러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라는 것들이 저희는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고 비공식적인 무역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가다 보면 물론 이제 외화 보유고가 점차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어디가 이게 정말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에 이를 정도라는 게 될 건지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 다릅니다. 외화 보유고가 바닥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화가 집중되어 있는 북한은 공식적으로 외환 집중제입니다. 이제 국가가 딱 그 당국 예를 들어 조선 그 중앙은행 혹은 뭐 무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가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외화는 여러 군데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가 바닥이 난다는 것은 북한의 현실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이제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한 3분, 4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려야 되겠네요. 한 1분 30초 정도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이제 뛰어넘어서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서는 사실 올 봄 정도까지가 과감하게 남북 관계에서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시한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4월달 되면은 이제 재보궐 선거가 있고 9월달 되면은 이제 그 집권 여당의 이제 그 경선이 이제 그 있고 11월에는 이제 야당 국민의힘의 경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에 대선이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국면들이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나 야당 쪽에서는 남북 이슈 또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실패를 이제 물그러질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2018년의 상황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3년 전의 봄날까지는 적어도 회복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 시간적으로도 좀 더 진전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된다기보다는 적어도 원상복귀라고 한다면은 현재 단절돼 있던 남북 통신 연락선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뭐 그 건물을 짓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든 간에 복원되는 그래서 적어도 남북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고 또 좀 더 뭐 바람직하다면 9.19 군사합의서에 나와 있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적어도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 긴장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는 출발점에서 아주 악화된 관계에서 출발했던 데 비해서 2018년도에는 굉장히 컸던 또 꿈을 가졌지만 결국 그 정도까지만 유지한다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 대북 관계를 관리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고 이 토대 위에서 다음 정부로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무리를 했다가는 오히려 우리 국내의 남남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와의 또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 관계의 최우선 순위는 한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남북 관계는 적어도 2018년 상황 정도까지가 아마 회복하는 게 목표인 것 같고요. 여기서 자칫 이 선거 국면에서 한미 갈등이나 남남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좀 지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아마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 교수님, 뭐 북한 경제 전망하고 또 우리 정부 한반도 평양 남북 경제 역할이 두 질문이 남았는데요. 묶어서 아마 북한 경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반도 평화경제 방향하고 북한 전망 이 두 가지 섞어서 좀 말씀. 예. 북한 경제는 이제 삼중고라고 이야기됩니다만 삼중고 중에서 어차피 이제 코로나는 물론 제2, 제3의 코로나도 남았습니다만 코로나는 아마 뭐 빠르면 올해 가을 아니면 연말 정도에 이제 일단락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은 무역을 재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은 뭐 지금과 같은 아주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벗어날 것이고 다만 제재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제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연차가 이제 거듭될수록 그 효과는 누적돼서 국민 경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뭐 한두 해 정도는 조금 더 기저 효과 뭐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조금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런 그 8차 당대에서 내세웠던 5개년 계획에서도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듯이 그렇게 그 말이 회복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이지는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은 특히 이제 평화경제,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북핵 문제, 제재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전 세계적인 한반도를 둘러싸는 이제 국제 체제, 국제 정치의 역학들 속에서 규정되는 부분들이죠. 물론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로부터 결국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남과 북 사이에 일종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어쨌든 이제 북미 관계에서 규정되는 측면들이 강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일정 정도 독자적인 영역을 가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 경제 협력이라는 것들도 뭐 크게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북핵 문제, 제재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초보적인 단계, 지금은 뭐 거의 제로 내지는 거의 뭐 고사 단계니까요. 어쨌든 초기에는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남북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그러한 그 남북 경협이라는 것들이 필요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과 병행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따라서 그 이제 남북 경협이라는 것이 이제 만일 이제 재개되고 어떤 형태로든 이제 시동을 건다 그러면은 뭐 흔히들 이야기되듯이 과거의 방식으로 좀 곤란하고 몇 가지 원칙들을 이야기하죠. 뭐 정경 분리 원칙들, 그다음에 민관 분리 원칙들. 특히 이제 민간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민간 본연의 그러한 경제 협력의 모습들, 뭐 결국 수익성의 원칙에 의한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좀 더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은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 또한 그러한 여건이 조성에 그러니까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쉽지만 두 분과의 귀한 대담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한반도 평화경제 포럼 2021 특별기획 자담회 두 차례에 걸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반도 평화경제, 그다음 북한의 자력갱생 노선 한반도 평화경제 두 기획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뭐 아쉽지만 뭐 하나 더 평화경제에 대한 어떤 그 기업인들, 그다음에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시간을 더 마련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다음 기회에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이 한반도 평화경제 포럼의 철학의 뿌리는 안중근 선생님이십니다. 안중근 선생님의 동양평화론, 결국 남북의 평화, 또 한중일의 평화, 그분이 꿈꿨던 게 이 평화로운 이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이 인민들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공동 번영을 하는 그런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목한 시기에도 안중근 선생님은 사실 동양평화론을 꿈을 꾸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꿈만 꾸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제일 싫은 말이 이제 평화를 꿈꾸는 시기다. 뭐 통일을 꿈꾼다. 몽유병자도 아니고 이제는 사실 우리가 행동을 할 시기인데 그런 현실적인 제약도 많습니다. 그 안중근 선생님이 꿈꿨던 동양평화론의 출발점이 저는 한반도 평화 경제인 것 같고요. 나아가서 한중일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꿈을 꾸어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작은 발걸음들, 그 다음에 행동들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토론해 주신 그 조성렬 위원님, 양문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반도 평화경제 포럼은 다음 좀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과 자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